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장치인 알프스가 8차례 고장난 적이 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찰단이 도쿄 전력에서 받아온 자료를 토대로 밝힌 건데 JTBC 취재 결과 4차례 고장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서울에서만 하던 온라인 학원 광고에 대한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사교육 시장과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한 이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한복판에 있는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객실이 있는 층까지 연기가 차오르면서 1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방류할 예정이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도쿄전력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고가 난 원전 시설을 둘러보는, 그러니까 원전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접근을 막다가 갑자기 투어까지. 갑자기 원전이 안전해졌다는 것인지 일본 안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그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원전 시설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福島県ホープツーリズムとの連携による商標使用認定団体様の視察受け入れの開始と 원전 투어는 오염수 중간 저장 시설을 보거나 사고가 난 1호기 근처, 오염수가 방류되는 쪽인 원자로 5호기와 6호기 앞까지도 갈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와 오염수 처리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인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은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여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원전 투어 계획에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ツアーは行きません。ツアーに行ってみて安心できるというは思えませんので。でそういうツアーを企画して安全を宣伝す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許され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인근 미야기현 지사는 어제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홋카이도 어민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어민 등의 이해를 얻도록 계속 소통해달라며 방류 의지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거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가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8건이 아니었습니다. 4건이 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어렵사리 찾은 게 아니라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정부가 정말 꼼꼼히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보낸 자료를 그저 발표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최윤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8건 사례들을 세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4차례 고장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프스 설비는 A, B, C 3계열이 있고 각각 하루 250톤의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받은 자료엔 2014년 3월 알프스 B계열에서 필터 고장으로 탄산염 유출이 한 차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이 고장 당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다른 기기인 A계열과 C계열에서도 각각 2차례, 1차례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는 2020년에 알프스 B계열에서 여과수가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A계열에서도 같은 고장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는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고장 사례는 모두 일시적으로 오염수를 걸러내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몰랐던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측 말만 듣고 부실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빼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학생들 사교육비 부담이 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가 알아보니 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고등학생 사교육비 부담보다 컸습니다. 이매연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 갑니다.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한 중학생은 학원을 8곳 다닌다고 했습니다. 학원 한 8개 내외로 다니고 있어요. 자사고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우니까 그에 비해서 그래서 학원에 훨씬 많이 다니고 좀 더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중학생은 한 반의 절반 가까이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시 넘어서도 학원 다니는 친구 있다고 들었어요. 4에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에서 한 40%, 50% 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는 건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9만 6천 원입니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46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사고이고 국제고는 사실상 입학 전형과 또 진학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유발 방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 여당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고교 체제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킬러 문항이 빠지면 그 자리를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채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당장 학원가에선 준킬러 집중 대책반이 꾸려졌고 심지어 대학생들의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 때문에 의대에 못 갔는데 준킬러라면 해볼만 하다는 반응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또 다른 곳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최근까지 학생들이 푼 국어 킬러 문항 교재를 살펴봤습니다. 로스쿨 입학 자격 시험으로 출제된 법학 적성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초고난이도 문항을 수능에서 빼겠다고 하자 학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맞춤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바뀐 수업은 덜 어렵지만 대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준킬러 문항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입니다. 준킬러에서 싸움이 나오는 거죠. 숙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하면서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키고 대학생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킬러를 못 맞춰서 의대를 못 갔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는 말뿐인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은 매일 커집니다. 시험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거에 대한 연습을 따로 단순히 초고난이도 문제만 없애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대학을 가겠구나, 사교육이 줄겠구나,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JTBC 강나현입니다. 사교육비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장승진 선생님을 모시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킬러 문항, 저도 아이를 키우기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킬러 문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공교육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 난이도의 문항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선 잘 안 가르치는 아주 어려운 문제.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일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그런 입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킬러 문항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줄지만 다른 데서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겠군요. 그럴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정도를 좀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전히 학생들은 지금 우리의 평가 체제 하에서는 다른 친구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춘다든지 다른 친구보다 잘해야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쟁 구도 하에서는 끊임없이 더 좋은 성적을 추구해야 되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미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결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수능 150일 앞두고 정부가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갑자기 생긴 변화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도 같은데 실제 학교에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6월 모평 이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6월 모평의 의미가 학생들에게는 나침반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나올 수능의 난이도는 어떨지, 예. 출제 경향은 어떨지,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 나침반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군요. 항상 마지막 뭐 100일, 150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때 이른바 멘붕이 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일 궁금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과 과정 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솔직히 예상이 잘 안 가요.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겠다는 뜻인지 예. 아니면은 단답평가 같은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인지 솔직히 아직 확증하기는 어렵고요. 예. 9월 모평을 통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런 방향이 아닐까 예상하거나 그런 게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능성은 너무나 많고 예. 현장에서도 참 쉽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저희도 앞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변별력을 갈라야 되니까 준킬러 문항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전담하는 학원 집중 대책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킬러 문학의 본질은 과도한 줄 세우기로 인한 부작용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놓치면 역시 계속해서 줄 세우기 위한 준킬러 문항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번의 핵심은 이런 킬러 문항 폐지를 계기로 학생 변별의 기준을 조금 더 올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겠다, 기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 키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실은 이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평가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예. 내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평가가 너무 남보다 앞서가는 실은 대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 발생할 텐데 조금 더 평가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자녀와 함께 우리가 시험 가지고 어떤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네. 뭐 취업 자기소개서에 대학난을 없앤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현재 좀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겠다라고 이주호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검정교과서만 10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과정이라는 게 이 검정교과서 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교집합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교과서를 다 봐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좀 넓게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해 제재만을 가지고 출제해라. 이 뜻은 아닐 것 같고 예. 교과서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그런 어휘 수준, 주제의 심도 등 공교육만 이수해도 풀어낼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해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취지와 같다면 교과과정 네. 밖도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예상을 그렇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장승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닷새 뒤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지 또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가 돼 있는지 이혜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옆은 나무와 바위가 쌓였습니다. 자동차는 물을 가르며 달립니다. 사람은 무너진 나무와 잔해를 넘어 위태롭게 지나가야 합니다. 1년 전, 길 같지 않았던 이 길은 이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잔해를 막을 돌담을 쌓았고 토사물이 덮쳤던 카페 모습은 번듯해졌습니다. 완벽한 복구는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곳 주민들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사로 여겼던 비가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카페 위 공사 현장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물을 막아줄 이 그물망을 설치했고 그 아래로는 물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바닥막이를 지었습니다. 복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응급조치로 땜질한 수준이지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밖을 나가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숨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야. 비만 오면 내다봐 이렇게. 산 절반이 무너져 내렸던 연마을. 여전히 부엌칼로 썬 듯 땅은 잘려나가 있고 바위는 중턱에 쌓여 있습니다. 일로 내려오는 거 될 거냐? 이거 우리 집 떠내라라고 만드는 거 아니냐? 지난해 이 작은 천에선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은 말라붙은 것 같지만 물은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버스 정류장 위로 올라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때 떠내려간 정류장은 아직 세우지 못했고 무너진 안전 울타리도 드럼통으로 대충 막아놨습니다. 올해도 비 많이 온다는데 민원을 계속 했는데도 뭐 200군데가 넘는데요. 역대급 장마는 예보됐고 복구는 더딥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수해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신 것처럼 복구는 아직 더딥니다. 저희가 관할 지자체들을 찾아다녀 보니 규정이 복잡하다거나 자재값이 올랐다거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물이 가득했습니다. 침수 차량은 못 쓰게 됐고 그나마 사람이 고립되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흙탕물이 찼다 빠지는 적은 천장과 벽면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정말 그 영화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이게 확 물이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왔거든요. 특별 재난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일반 주택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제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비 올 때면 주민 스스로 차수막을 준비해 세웁니다. 올여름도 이렇게 나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1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복구가 끝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등 3곳뿐입니다.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건지 관할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에어컨 파동 있어가지고 자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 상승부터 해가지고 복잡해서.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 절차를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어디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장마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책은 멀리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지난달에도 데이트 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김모 씨가 구속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신당동 사건의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으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확정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일단은 개괄적이나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협치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거친 발언이 이어졌고 야당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초반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합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야당을 반이성적인 팬덤의 포로라고 평가절하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치켜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김 대표는 중국을 겨냥해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약 50분간 이어진 김 대표의 연설에서 협치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야당의 고성과 야유가 본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기회를 차단하는 목이 쉬었어. 많이 아프겠죠, 뭐. 아픈 데를 콕 찔렀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JTBC 강연입니다.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을 놓고 더 눈길을 끈 건 좌석 배치였습니다. 마치 시 주석이 미국 내 서열 4위인 국무장관한테 보고를 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건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듯 긴 테이블 가운데 앉은 시진핑 주석이 말을 꺼냅니다. 중국 측 인사들과 나란히 앉은 블링컨 장관은 무언가를 받아 적기도 합니다. 5년 전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사흘 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를 만날 때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국 매체도 이런 달라진 모습에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The most powerful since Mao. Xi positions himself as the dominant figure at the head of the table.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연출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날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중 관계가 지금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며 블링컨 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을 고위급 대화를 시작하게 된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을 가드레일에 묶어둔 채 첨단 기술 등은 계속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지 이제 중국의 대응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나가지 않은 권경의 변호사에게 어제 정직 1년이 결정됐죠.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은데 JTBC가 취재해보니 징계위에서 법과 관련 없는 분야에 있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제명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법 관련 분야에 있는 위원들에게 다수결에서 밀렸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유족과 직접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 유족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유족은 영구 제명을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자기들끼리는. 징계위원회에는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4명과 법학교수 3명, 비법조인 1명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비법조인 1명이 제명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직으로 논의가 진행되자 다시 정직 3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밀렸습니다. 징계위 구성상 법조인들의 의견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는 그동안에도 재판에 나가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대부분 과태료부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그러면 권경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면서 소송도 다퉈볼 수 없게 됐고 또 1심에서 받기로 한 5억 원의 배상도 못 받게 된 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잠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대합 변협 징계위에 직접 가셨었잖아요. 네. 거기서 직접 징계 결과 정직 1년의 결과가 난 걸 들으셨습니다.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참담해서 지금도 몸이 떨릴 정도예요. 참담하다는 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측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영구제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언론 보도로 해가지고 6개월 얘기가 나왔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달려간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어머니가 입으신 피해에 비하면 정직 1년은 너무 낮은 수위의 징계인데 네. 일부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징계위원들은 어쨌든 권경의 변호사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정직 기간이 좀 짧게 하고 끝난 다음에 일을 해서 수임료도 받고 돈을 벌어야 배상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까? 권경혜 씨는 지금 현재 저한테 저희 쪽에다 얘기를 한 게 자기는 월세 보증금도 다 까먹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고 지금 책도 자기가 생계비 벌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뭘 변호사를 해서 저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님은 그런 건 원하지 않고 권경혜 변호사가 타당한 징계를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징계위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제 징계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몰래 들어갔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서둘러 도망치듯이 아주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어제 회의에서 징계위원 중에서 과태료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의뢰인의 피해는 이렇게 큰데 징계 배한 변협에 징계위에 징계 수위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는 너무 낮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징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법과 관련되어 있는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라가 아닌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그 규정에서도 보면은 다 뭐 법무부 장관, 뭐 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다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옵니까? 징계위 구성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시고요. 네. 예. 어제 징계 결과가 나오고 권경혜 변호사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이 딸의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해서 사실 딸의 재판을 통해서 딸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음으로 전체 재판 기록을 분석을 다 뽑아가지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 권경혜 씨는 7년간 재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재판이 전혀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권경혜 변호사가. 근데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 고비고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심 자체도 성실하게 하지를 않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갑질을 호소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JTBC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까지 나섰죠. 그런데 100일이 지난 지금 그곳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2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순찰을 돌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관리소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던 동료가 숨진 뒤 추모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동료이자 부하, 직원 죽은 거이자 책임감. 그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추모 집회에 갔다는 이유로 심할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은 동료도 있습니다. 업체가 보낸 공문엔 동료를 추모한 게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시를 거부하자 외지고 좁은 초소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의자와 책상만 있는 좁은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은 그만두라 소리예요. 뛰어내릴 정도의 심정을 내가 여기 와서 미세 하나만 내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동료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100일이 지났지만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안으로만 사게 하는 그 억울함을 인간답게 살아보자!
문제는 이렇게 갑질을 호소해도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하청의 재하청으로 일을 합니다. 관리소장과는 다른 회사여서 직장 내 괴롭힘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몇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폭언, 폭행 등 갑질을 당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주요 경비업체에서 초단기 계약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정 지시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부진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쿠폰을 주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었죠. 하지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내 여행도 별로 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가폭이 낮습니다. 대신 해외여행은 크게 늘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달력입니다. 2번이나 주말을 낀 황금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비자들은 지갑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 4월에 이어 2달 연속 줄은 겁니다. 2달 연속 줄어든 건 코로나19 초기인 재작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숙박비 지원 쿠폰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여행객은 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 휘발유 경유 판매량은 8% 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지난달까지 2천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배 넘게 늘었습니다. 평일 오후인 지금도 인천공항은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원엔 환율은 점점 싸지다 보니 국내에서 쓸 돈을 아껴 일본과 동남아를 비롯해 해외로 향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전국 바다에서 해파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바다 생물들을 죽게 하거나 사람도 물리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부안군의 한 항구입니다. 최근 해파리떼 때문에 일이 나가지 못한 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제가 뜰채를 가지고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나와 있는 해파리들만 떴는데도 무게가 무거워 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인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30cm짜리도 있습니다. 최근 전북 해안은 해파리 주의특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심각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곳은 100제곱미터당 190마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해파리가 붙어 자라기 좋은 새만금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 때문입니다. 여기에 날이 더워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플랑크톤 같은 먹이가 충분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약 한 25일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어민들에겐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꽃게철이니까 꽃게하고 또 그다음에 뭐 민어 이런 농어 그물 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이 독소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또 하루에 뭐 5, 60만 원, 7, 80만 원. 깊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배는 새우를 잡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올리니까 여기 그물에 잡힌 것이 전부 다 해파리입니다. 새우는 단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옆에 있는 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10분의 1 정도밖에는 건져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어를 잡들 못하죠. 속상하죠. 이들아 내 월급도 안 나오고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지금. 다른 배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물에서 건져 올린 해파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명하고 그리고 촉감이 꽤 단단한데요.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이 해파리떼들이 그물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선원들이 하나하나 떼느라 시간이 걸리고 또 노력도 배로 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해파리는 위협적입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엄청 많이 떠내려왔어요. 제주 바다에선 독성이 강한 작은 불에 간 해파리와 꽃모자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엔 관광객이 해파리에 쏘이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어획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파리를 포식할 수 있는 쥐치나 거북류들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그물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해변으로 밀려드는 해파리가 피부에 무심코 닿을 경우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서객뿐 아니라 어민들의 삶도 위협받는 해파리. 기후변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170여 명이 대피했고 4시간쯤 만에 꺼졌는데 지하에 있던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구조 헬기가 제자리 비행하며 구명줄을 내립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투숙객들을 한 명씩 끌어올립니다. 같은 시각 지상도 다급합니다. 투숙객들이 고가 사다리차 발판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하 7층, 지상 30층 해운대 한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안팎을 뒤덮었습니다. 지하 6층 폐기물 처리장에서 진화를 하는데 보호 장비가 없다 보니까 덜기에 뜨거워서 아침잠을 자던 투숙객들은 잠옷만 걸친 채 빠져나왔습니다. 화재 경보나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몸만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했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직원과 투숙객 등 170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3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량들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화재로 주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로 그리고 군함로 진출입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시작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은 지하 6층에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 주말 현대카드가 주최한 가수 브루노마스의 내한 공연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벽에 가려서 무대가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았던 관객도 있는데 연예인들은 맨 앞자리에서 공연을 봤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건지 정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제가 된 건 가장 비싼 무대 앞 G 구역입니다. 이곳에 유명 연예인이 많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러자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구하기 어려웠던 자리를 연예인들은 쉽게 구한 게 아니냐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야 제한석도 아닌 일반석인데 벽에 가려 공연을 못 봤다는 관객의 후기까지 나오자 형평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현대카드는 시야가 안 좋은 좌석은 사과를 드리고 환불했다면서도 연예인에게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 최고 등급 회원은 공연 초대권을, 그 다음 등급은 우선 예매권을 받습니다. 공연 당사자인 아티스트와 공연 기획사는 각각 약간의 초대권과 우선 예매권을 받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본 연예인들이 직접 예매하지 않았다면 현대카드 VIP 회원이거나 브루노마스 또는 공연 기획사를 통해 티켓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광크를 하거나 이렇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특별한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는 거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연예인 콘서트들도 사실은 그렇게 다 초대권으로 초대하고 뭐 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크게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은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현대카드 CEO인 정태영 부회장은 소셜미디어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이태원 거리에 경기 화성 노선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술 취한 전직 버스 기사가 차를 몰고 46km를 달려서 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새벽 3시 조용한 도로를 시내버스 한 대가 달립니다. 손님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 버스를 따라 경찰관 한 명이 뛰어갑니다. 교차로 앞에서 경찰차 한 대가 가로막고 멈췄던 버스가 밀고 나가보려 하지만 다시 막힙니다. 경찰관들이 이제 산단봉으로 막 버스 유리창을 막 내리라고 두들기고 있었어요. 추가로 경찰차 3대가 지원오고 경찰관들은 버스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6분쯤 뒤 버스 기사가 붙잡혀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가 서 있는 이 도로에서 통제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기 화성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까지 버스를 몰던 운전기사는 이 횡단보도에서 질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멈춘 곳은 서울 용산 이태원 한가운데 차량은 경기 노선 버스였습니다. 이동거리만 46km입니다. 이 남성은 과거 이 버스 회사 기사로 일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사가 술을 먹고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먼 길을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회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금이 부족했어요. 몰던 버스가 그리웠는지 알 수 없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승합차가 도로에서 뒤집혔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차를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앞부분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밖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고 났더라고요.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 남성이 손짓을 하자 길 건너에 있던 시민들도 달려옵니다. 금세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힘을 모읍니다. 조금씩 움직이던 차가 바로 세워집니다. 요즘에 되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남남처럼 살아가잖아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너도 나도 바로 다들 뛰쳐나오셔가지고 운전자가 빠져나오자 시민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각자 가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5분 새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안에 그 구조 대상자분이 바깥으로 나오신 상태였어요. 경찰은 두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부딪힌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2달 전 강릉을 덮친 산불로 급하게 떼어냈던 경포대 현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의 환경 속에서 문화재를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한 고민이 남았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경포와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강릉 경포대에 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2달 전 강릉에 들이닥친 산불이 경포대 코앞까지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현판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현판 분리 작업 중 이 경포대 내부에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서 급하게 옮기느라 일부가 틈이 벌어지거나 파손됐는데 다시 형태를 잡고 손상된 부분을 채웠습니다. 복원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갈라지고 색깔이 바랜 부분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경포대는 제 모습을 찾았지만 이번 산불로 조선 철종 때 지어진 방해정 등 문화재 2곳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영동지방에선 이미 2005년 큰 산불로 양양 낙산사가 불에 탄 데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400년 된 은행나무가 부러지고 조선왕릉 곳곳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장마가 예상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110년 전 대서양 한가운데서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러 바닷속으로 내려가던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 같은 잠수정은 작년에도 몇 시간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데이슈 시작합니다.
that the vessel was designed with a 96-hour sustainment capability if there was an emergency on board. 이렇게 유니폼까지 입으니까 영락없는 김민재죠. 닮은 외모로 나폴리를 뒤집어 놓은 정동식 심판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정까지 닮은 꼴입니다.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도 운동선수 아니에요? 맞죠? 길거리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놀라는 이유는 한 가지. 멀리서 보고서 김민재 선수가 왜 여기? 하지만 군사훈련으로 대표팀 소집도 제외된 김민재가 아니라 쏙 닮은 외모로 나폴리를 들었다 놓은 K리그 정동식 심판입니다. 관중석에 딱 입장을 하자마자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내려가 몸부로. 사람들이 반응이 쳐다보죠 계속. 분신술인지 알고 분신술. 운동장이 아닌 서울 도심 작업복 차림인 이유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수당만으론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인데 20살 축구 선수의 삶을 접은 뒤부터 계속된 일상입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은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일용직 근무, 공사장 일용직 근무도 했고 선수로서 프로의 무대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으로서 한번 진짜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긴 거죠. 심판에겐 선수와 팬들의 항의가 일상인 축구장이지만 어느덧 주심으로만 200경기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리그 주심으로 300경기를 이루고 은퇴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50 정도가 됐을 때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도전을 앞둔 닮은 꼴을 향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더 큰 선수가 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보급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JTBC 최종혁입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밤 전국으로 확대된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결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쯤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겁니다.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좀 더 빨리 밀어 올리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부터도 제주도에 장맛비가 시작될 수가 있고요. 또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정도가 되고요. 이 비는 제주도는 오전에 그치기 시작하고 오후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에는 강원도와 경북 등 대부분 지역의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중부지방은 3, 4도 오늘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하면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엔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날이 뜨거워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힘들어지죠. 반려동물의 여름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더위를 탈 수 있습니다. 체온이 사람보다 더 높은 데다 땀샘이 발바닥에만 있어서 더위를 더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이 반려동물의 목욕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 정도 목욕을 권장하긴 하는데 더운 여름에는 드라이하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 것만 피해질 수 있는 밤이나 로션 같은 걸 이용한다면 매일같이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뜨거운 한낮 산책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른 오전이나 해질녘에 산책하는 게 좋고요. 이 모기와 진드기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외에선 진드기와 모기가 옮기는 심장 사상충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예방약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